샬롬, 제인에어 7번째, 제9장 로드에서의 가난, 아니 정확히 말해서 온갖 고충은 차츰 줄어들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봄은 이미 와 있었다. 겨울 서리가 사라지고 눈도 녹았으며 살을 애던 바람도 잦아들었다. 1월의 극심한 추위에 살갗이 벗겨지고 쩔뚝거릴 만큼 부었던 발은 4월의 부드러운 숨결에 차츰 가라앉았다. 이제 새벽이나 밤에 캐나다와 같은 혹한으로 몸속의 피까지 얼어붙는 일은 없었다. 이젠 운동장에 있는 시간을 견딜만 했다. 게다가 화창한 날에는 아늑하고 따뜻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갈색 화단도 녹색으로 물들어 갔다. 매일 밤 희망의 여신이 돌아다니며 생명을 불어넣어 아침이면 더 싱그러운 기운을 품어냈다. 아네모네, 크로커스, 보라색 앵초, 그리고 노란 펜지 등이 잎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는 반공일인 목요일 오후에는 산책을 했는데 길가 산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더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또 다른 큰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냈다. 그것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싼 운동장 밖에 있는 것이었다. 다름 아닌 실록과 짙은 나무 그늘이 드리운 큰 골짜기를 둘러싼 웅장한 산봉우리와 검은색 바위, 그리고 굽이치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지평선 안쪽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쁨이었다. 무쇠 같은 겨울 하늘 아래서 서리에 얼어붙고 눈에 뒤덮였을 때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광경이 어쩜 이리도 다를까. 겨울 내내 죽음처럼 차가웠던 안개는 저 보랏빛 산봉우리를 달리는 동풍을 따라 방황하다가 풀밭과 시냇가로 내려와 마침내 그곳에 얼어붙은 안개와 뒤섞여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무렵 시냇물은 부연 상류였다. 퍼붓는 비와 휘몰아치는 진눈깨비에 불어난 시냇물이 숲을 찢어 놓을 듯 요란한 소리를 품어내며 공중으로 울려 퍼졌다. 시냇가 양쪽 기슭에 있는 숲은 마치 해골처럼 뼈대만 앙상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제 4월에서 5월로 접어들었다. 맑고 화창한 5월이었다. 푸른 하늘, 따사로운 햇살, 5월 내내 부드러운 서풍과 남풍이 불었다. 이제 새싹도 힘차게 무르익었다. 로드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앙상했던 누름나무, 물풀의 나무, 참나무들은 당당한 제 모습을 찾았다. 숲의 꽃들도 긴 잠에서 깨어났다. 아주 다양한 이끼들이 골짜기를 뒤엎었고 여기저기 핀 야생 앵초가 태양처럼 빛났다. 다망생 앵초는 마치 그늘진 숲에 예쁜 금빛 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마음껏 거의 혼자 즐겼다. 이 이례적인 자유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학교가 언덕과 숲으로 둘러싸인 시냇가에 있다고 하면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용하고 쾌적하기는 하다. 그러나 건강에 좋으냐고 물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로드가 위치한 숲 골짜기는 안개가 많아 전염병의 온상지였다. 전염병은 봄과 함께 되살아나 이 고아원에 파고들어 학생들로 법적거리는 교실과 기숙사의 발진 티푸스를 옮겨 5월이 되기 전에 학교를 병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영양실조에다 감기에 걸린 학생들 대부분이 치료를 받지 못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80명 중에서 45명이 한꺼번에 병석에 누웠다. 반은 해체되었고 귤은 있으나 많아였다. 전염되지 않은 몇몇 학생들에게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졌다.
의사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선생들은 학생들을 감시하거나 규제할 겨를이 없었다. 템플 선생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에 서너 시간 눈 붙일 때 말고는 병실이 된 교실에서 나오는 일이 없었다. 다른 선생들은 당연히 전염병에 속을해서 벗어나 기거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 짐을 꾸리고 필요한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이미 전염된 많은 학생들이 죽으러 고향에 가는 셈이었다. 더러는 학교에서 죽어 즉시 매장되었다. 병의 성질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질병이 로드의 한 식구가 되고 죽음이 자주 찾아오자 학교 담장 안에는 침울함과 공포가 떠돌았고 교실과 복도는 병원 냄새와 약 냄새로 가득 찼다. 죽음의 악취를 없애려고 소독을 하는 듯 온갖 부질없는 노력을 하는 중에도 찬란하고 눈부신 5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웅대한 산과 아름다운 산림지대를 환히 밝혔다. 교정에도 꽃이 만발했다. 접시꽃도 나무처럼 자랐고 백합과 튤립, 장미꽃도 활짝 피었다. 교정의 작은 화단 주위에는 분홍색 아르메니아와 진홍색 데이지가 화사한 색을 뽐냈고 찔레꽃은 아침 저녁으로 향료나 사과 같은 향기를 품어냈다. 그러나 이 향기로운 자연의 보물들은 간혹 관 속의 한 줌의 잎과 꽃을 대주는 일 외에는 로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학생들은 5월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껏 즐겼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시처럼 숲을 헤매 다녀도 되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생활도 전보다 나았다. 브로클 허스트 씨와 그 가족은 이제 로드 근처에 어신도 하지 않았다. 학교 운영에 세세히 관여하지 않았고 고약한 가정부는 전염될까 무서워 도망가 버렸다. 로튼 진료소의 수간호사였던 후임자는 새로운 살림살이에 익숙하지 않아 식사 문제에 비교적 너그러웠다. 게다가 환자들은 거의 먹지를 못해 식사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우리의 식사량이 꽤 많아졌다. 가끔 정식으로 점심을 차릴 시간이 없을 때는 커다란 식은 파이 한 덩이와 치즈 바른 두꺼운 빵을 주곤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숲으로 가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앉아 마음껏 먹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시냇물 한가운데에 솟은 매끄럽고 널찍한 하얀 바위였다. 나는 맨발로 물 속을 걸어 물기 없는 그곳으로 갔다. 그 바위는 두 사람이 편안히 앉을 만큼 넓었다. 그 무렵 나는 메리앤 윌슨이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 당차고 눈치가 빠른 데다 재치 있고 개성이 강한 친구여서 함께 있으면 편하고 좋았다. 나보다 몇 살 위인 그녀는 세상 물정에 밝았고 내가 알고 싶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내 호기심을 충족해 주었다. 나의 단점도 너그럽게 받아주었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가로막거나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평가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묻는 것을 즐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발전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며 사이좋게 지냈다. 그렇다면 헬렌 번스는 어디 있었을까? 이 자유로운 나날을 왜 나는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녀를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그녀와의 순수한 만남을 지겨워할 만큼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인가?
메리앤 윌슨은 분명 나의 첫 번째 친구보다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거나 내가 신나게 떠들어대는 유쾌하고 신기한 잡담이나 험담에 맞장구를 잘 쳐주었다. 그런데 헬렌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특권을 누린 상대에게 훨씬 고상한 취향을 제공하는 성격을 타고났다. 독자들이여, 진심으로 나는 그것을 깨달았고 또 느꼈다. 내가 비록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아이이기는 했지만 그런 헬렌 번스에게 실증 낼 리 없었다. 또 일찍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녀에 대한 굳세고도 부드럽고 존경스러운 애정은 내 가슴 속에서 결코 식지 않았다. 헬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늘 한결같이 조용하고 믿음직한 우정을 보여준 그녀에게 어떻게 실증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헬렌은 지금 아프다. 몇 주일 동안 2층 방에 격리되어 있어서 나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나는 헬렌이 발진 티푸스 환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발진 티푸스가 아닌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폐결핵이 시간을 두고 잘 간호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면 헬렌은 템플 선생의 부축을 받아 오후에 한두 번 아래층으로 내려와 운동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교실 창문으로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저쪽 베란다 아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6월 초 어느 날 저녁, 나는 메리앤과 함께 꽤 늦은 시간까지 숲에 있었다. 우리는 보통 때처럼 다른 애들과 떨어져 먼 곳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외딴 오두막집을 발견해 그곳에서 길을 물어보았다. 그 오두막집에는 숲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라는 반야생 돼지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우리는 달이 뜬 후에야 학교로 돌아왔다. 망아지 한 마리가 교정에 서 있었다. 그것은 의사 선생의 것이었다. 메리 앤은 한밤중에 베이스 선생을 모셔온 걸 보면 누군가 아주 위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앤은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숲에서 캐온 나무 뿌리를 아침까지 그냥 두면 시들까봐 내 화단에 심으려고 잠시 운동장에 머물렀다. 나는 다 심고 나서도 좀 더 서성거렸다. 이슬을 머금은 꽃에서 한층 진한 향기가 났다. 정말 고요하고 따사롭고 기분 좋은 밤이었다. 여전히 붉은 서쪽 하늘은 내일의 맑은 날씨를 약속하는 듯했다. 어느새 달이 어두운 동쪽 하늘에 웅장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이때였다. 문득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가엾은가.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서 말이야. 이 세상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면 또 얼마나 쓸쓸할까. 나는 처음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보고는 움찔했다.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사방은 온통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금 서 있는 한 지점, 현재 말고는 모두 흐릿한 구름과 공허한 혼돈일 뿐이었다. 비틀거리다 이 혼돈 속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몸이 떨렸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베이스 선생과 간호사가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가 말을 타고 떠나자 문을 닫으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간다. 헬렌 번스는 어떤가요? 몹시 위독해. 간호사가 대답했다.
베이스 선생님이 헬렌을 진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여기에 오래 있지는 못할 거라는구나. 이 말을 어제 들었다면 나는 그저 헬렌이 자기 고향인 노선벌랜드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헬렌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바로 알아차렸다. 헬렌이 이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영혼의 나라로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무서운 충격에 이어 밀려온 슬픔에 온몸을 떨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의 소망, 헬렌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 소망이 떠올랐다. 나는 헬렌이 누워있는 방이 어딘지 물어봤다. 그 아이는 템플 선생님 방에 누워있단다. 간호사가 말했다. 가서 얘기해도 돼요? 아니, 안 돼. 자, 이제 방에 들어가렴. 밤이슬 맞으면 열병에 걸린단다. 간호사가 현관문을 닫았다. 나는 교실로 통하는 옆문으로 들어갔다. 마침 9시여서 밀러 선생이 학생들에게 취침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2시간쯤 뒤, 아마 11시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나는 기숙사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모두 깊이 잠들었다고 판단했을 때 조용히 일어나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맨발로 침실을 나와 템플 선생의 방으로 갔다. 그녀의 방은 맞은편 건물 끝에 있었다. 그녀의 방이 어디인지 아는 데다 밝은 여름 달빛이 복도 창으로 비쳐들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열병 환자의 병실이 가까워지면서 나프탈렌 냄새와 초산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자 긴장감이 솟아났다. 나는 밤샘 하는 간호사에게 들키지 않게 병실 문 앞을 재빨리 지나갔다. 들키면 침실로 쫓겨갈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반드시 헬렌을 만나야 했다. 죽기 전에 그녀와 포옹하고 마지막 입맞춤과 마지막 작별의 말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이다. 층계를 내려가 맞은편 건물을 어느 정도 지나 소리 없이 문을 여닫고 또 다른 층계를 올라가니 템플 선생의 방이 있었다. 열쇠 구멍과 아래쪽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사방이 온통 깊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문 가까이 가서 보니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탁한 병실 공기를 환기하려고 조금 열어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일 수 없었다. 마음이 급했던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과 온몸을 떨면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눈으로 헬렌을 찾으면서도 주검이 눈에 띌까 두려웠다. 템플 선생의 침대 바로 옆에 흰 커튼으로 반쯤 가린 작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불 밑에 누군가가 누워있긴 했지만 커튼에 가려 알 수 없었다. 운동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던 간호사가 안락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검게 탄 심지를 자르지 않은 촛불이 탁자 위에서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템플 선생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선생은 발진 티푸스 병실에서 헛소리하는 환자를 돌보러 갔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침대 옆에 섰다. 나는 커튼을 밀치기 전에 말을 건네고 싶었다. 여전히 주검을 볼까 두려워 망설였던 것이다. 헬렌, 자니?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헬렌이 몸을 움직여 커튼을 밀쳤다. 나는 창백하고 말랐으나 아주 침착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금세 두려움이 사라졌다. 제인? 헬렌이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 헬렌은 죽지 않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침착한 얼굴로 말할 수 없어. 나는 그녀의 침실로 가서 키스했다.
그녀의 이마는 차가웠다. 뺨도 차갑고 여위였으며 손과 손목은 싸늘했다. 그러나 헬렌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제인, 여기 왜 왔어? 11시가 넘었는데 좀 전에 시계 종소리를 들었어. 널 보러 왔지. 네가 몹시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너를 만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어.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구나. 때 맞춰 온 거 같다. 너 어디 가는 거야? 집으로? 응, 나의 머나먼 집, 나의 마지막 집으로. 안 돼, 안 돼, 헬렌. 나는 가슴이 아리고 먹먹해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헬렌이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깰 정도는 아니었다. 기침이 가라앉자 헬렌은 잠시 지치는지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제인, 맨발이네. 자, 여기 누워서 내 이불을 덮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헬렌이 한 팔로 내 몸을 감싸자 나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갔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헬렌이 속삭이듯 말했다. 제인, 난 정말 행복해.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 슬퍼할 필요 없어.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니까. 나를 데려가는 이 병은 고통스럽지 않아. 온화하고 소리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은 편해. 그리고 내가 죽어도 슬퍼할 가족이 없어. 아버지가 계시지만 재혼하셨어. 그러니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난 어려서 죽는 거라 고생 같은 건 하지 않고 가는 거지. 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소질이나 재간이 없어. 살아있어도 늘 실수만 할 거야. 헬렌, 넌 어디로 가는 거야? 그곳이 보여? 어딘지 알고 있어? 나는 믿어. 내게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를 창조하시고 또 너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그 뜻깊은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헬렌, 너는 천국에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그곳으로 간다는 걸 정말 믿는 거야? 난 내세를 믿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편안하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친구이지.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 그럼 내가 죽으면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니? 그렇단다, 제인. 너도 나와 같이 행복의 나라로 올 거야. 반드시 위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나는 또 물었다. 다만 겉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 나라는 어디 있는 걸까? 정말 있을까? 나는 헬렌을 꼭 껴안았다. 헬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뻐 보였다. 나는 그녀를 놓아줄 수가 없어서 그녀의 목에 내 얼굴을 묻었다. 헬렌이 더없이 다정하게 말했다. 어쩜 이리도 기분이 좋을까? 아까 기침이 터져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제인, 날 두고 가지 마. 내 옆에 있어줘. 응, 네 곁에 있을게, 헬렌. 내가 꼭 있을게. 제인, 춥지 않아? 응. 잘자, 제인. 잘자, 헬렌. 헬렌은 나에게, 나는 헬렌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잠들었다. 눈이 떴을 때는 날이 밝아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른 술렁거리는 분위기에 잠이 깼다. 눈을 떠보니 나는 누군가의 발에 안겨 있었다. 어제의 그 간호사가 나를 안고 복도를 지나 기숙사로 데리고 가고 있었다. 나는 침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꾸중 듣지도 않았다. 모두 뭔가 다른 일에 신경을 쏟고 있었다. 그때 무슨 일인지 이것저것 물어보아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며칠 지나서야 템플 선생으로부터 새벽녘에 자신이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작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헬렌의 얼굴에 얼굴을 묻고 두 팔로 그녀의 목을 껴안은 채 자고 있었고 헬렌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했다. 헬렌은
브로클허스트 교회의 묘지에 묻혔다. 그녀가 죽고 나서 15년 동안 묘지는 불만무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묘지에 헬렌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는 부활하리라는 글이 새겨진 대리석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제10장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내 생애 첫 10년을 몇 개의 장으로 메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자서전으로 쓸 생각은 없다. 그저 어느 정도 흥미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8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으려 한다. 다만 앞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적어둔다. 발진티푸스는 로드에서 목숨을 빼앗는 임무를 끝내고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병이 가져온 피해와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이목이 이 학교에 집중되었다. 발병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상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린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가 건강에 해로운 지대에 있었고 학생들이 먹는 음식의 양과 질, 요리할 때 사용하는 염분 섞인 악취 나는 식수, 학생들이 입고 있는 필요한 옷과 설비 등이 폭로되었다. 그 결과는 브로클허스트 씨에게는 모욕적이었지만 학교에는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그 지방에 사는 부유하고 인자 몇몇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좀 더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 많은 돈을 기부했다. 새 교칙을 제정하고 식사와 옷을 개선했다. 학교를 운영하는 기금도 관리위원회에 맡겼다. 재산과 가문 관계로 무시할 수 없는 브로클허스트 씨는 여전히 회계 감독의 자리를 유지했지만 훨씬 관대하고 동정심 많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무를 빼앗겼다. 감독이라는 그의 역할도 이성과 엄격함을, 전략과 안락을, 또 동정과 정직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이처럼 개선된 학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참으로 학생들에게 이로운 학교가 되었다. 개혁 이후 8년 동안 나는 이 학교에 남아 있었다. 학생으로 6년, 교사로서 2년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학생과 교사 두 입장에서 모두가 가치 있는 훌륭한 학교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8년 동안 내 생활은 평이하기는 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하는 일 없이 시간만 허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가까이에 있었다. 좋아하는 학과는 물론 모든 학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의욕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 더해져 나는 더욱 고취되었다. 나는 상급반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는 교사가 되어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템플 선생은 많은 변화 속에서도 계속 교장직을 맡았다. 내가 배운 공부 대부분은 템플 선생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녀와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나는 끊임없이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내 어머니였고 가정교사였으며 나중에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즈음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먼 곳으로 떠났다. 남편은 목사이며 그녀에게 걸맞은 훌륭한 분이셨다. 나는 그녀와 영영 이별하고 말았다. 템플 선생이 떠난 그날부터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정든 내 집 같은 평안함도 그녀와 함께 로드에서 사라졌다. 나는 템플 선생에게 동화되어 그녀의 많은 성품과 습관을 본받았다. 균형 있는 사고방식과 절제된 감정이 몸에 배었다. 나는 의미와 규율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마음은 평온하고 중족되었다.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절도 있고 온화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레이즈미스 목사가 나타나면서 운명이 나와 템플 선생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여행복으로 갈아입고 역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언덕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템플 선생의 결혼식으로 방 공일이 된 그날의 남은 시간을 혼자 보냈다. 나는 방 안을 서성거렸다. 잃어버린 것을 서운해하며 허전함을 어떻게 메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오랜 사색 후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밤이었다. 이때 새로운 것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말하자면 나는 이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은 선생에게 빌렸던 모든 것을 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늘 내 곁에 머물러 있던 고요한 분위기를 템플 선생이 함께 가지고 가버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기둥이 사라졌다기보다 원동력이 사라진 것이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평온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몇 년 동안 나의 세계는 로드가 전부였다. 여기서 경험한 것은 규칙과 제도뿐이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달랐다. 희망과 두려움, 감동과 흥분 등 온갖 감정을 느끼면서 위험을 해치며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양쪽으로 건물 2개와 교정이 있었다. 로드 숲의 끝이 보였고 첩첩이 펼쳐진 산들이 지평선을 이루었다. 내 눈길은 많은 사물을 지나 저 멀리 푸른 산봉우리에 머물렀다. 예전부터 올라가 보고 싶었던 산이었다. 바위와 희습 관목을 경계선으로 이쪽은 마치 감옥의 뜰이나 유배지 같았다. 산 기슭을 돌아 골짜기 사이로 사라진 하얀 오솔길을 따라 그 얼마나 멀리 가보고 싶었던가. 나는 마차로 저 길을 달리던 때를 떠올렸다. 저녁놀이 질 무렵 저 산을 내려오던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내가 점 로드에 온 그날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 후 나는 한 번도 로드를 떠난 적이 없다. 방학 때도 학교에서 지냈다. 리드 부인은 단 한 번도 나를 게이츠 헤드로 부르지 않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편지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바깥 세상과 연락한 적이 없다. 학교 규칙, 교무, 관례와 사고방식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얼굴, 말투, 옷차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이 내 생활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루 저녁에 8년간의 한결같은 일상에 실증 났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다. 자유에 목말랐고 자유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 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나는 기도를 포기하고 겸허하게 간절히 바랐다. 변화와 자극을 달라고. 그러나 그마저 텅 빈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저에게 새로운 종속을 허락하소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때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날은 더 이상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와 한 방을 쓰는 선생이 쓸데없는 잡담을 늘어놓는 바람에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없었다. 그녀가 잠들기를 얼마나 바랬던가.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를 구해줄 어떤 암시를 얻은 것만 같았다. 드디어 그라이스 선생이 코를 골았다. 웨일스 출신의 뚱뚱한 선생이었다. 매일 밤 그토록 귀에 거스리던 그 굵직한 코 고는 소리가 그날 밤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방해받을 것이 없었던 나는
중단했던 사색을 다시 시작했다. 새로운 종소, 그거 좋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마음속으로 했다는 것이지 크게 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은 아니야. 썩 흥미를 당기는 일은 아니야. 자유흥분, 쾌락 이런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을 신나게 들리는데 말이야. 하지만 나한테는 다 부질없는 소리야. 무의미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말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시간 낭비야. 그러나 종소, 이것은 현실적인 거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종속이다.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쯤은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다지 힘든 목적도 아니고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면 말이야. 머리를 짜내기 위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쌀쌀한 밤이었다. 나는 쇼를 두르고 생각에 몰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 틈에 끼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그 이상은 바래봤자 소용없었으므로 그 정도 변화로 족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새 직장을 구하지? 모든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던데 내겐 친구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친구 없는 사람도 많아.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찾아내야 해. 스스로를 도와야 해. 그런데 어떻게? 나는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빨리 답을 찾으라고 머리에 명령을 내렸다. 머리는 점점 빨리 움직였다. 양쪽 환자 놀이의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1시간 가까이 머리 회전을 했으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자 나는 화가 치밀어 방안을 한 바퀴 돌고 신경질적으로 커튼을 젖혔다. 별이 한두 개 보였다. 너무 추워서 나는 다시 침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절한 요정이 내가 바라던 암시를 베개에 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저절로 생각이 떠오른 것이었다. 끝.